자, 이번 시간에는 표본 분포와 중심각화 정리. 실은 이 기초 통계에서 다루어야 될 개념 중에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를 이번 시간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물론 표본 분포를 얘기해서 우리가 모집단과 표본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요. 모집단, 파퓰레이션이라는 거는 우리가 어떤 연구에 실제 관심이 있는 집단 전체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 전국의 모든 근로자, 뭐 선거철에 뭐 있을 수도 있는데 전국의 모든 유권자, 그렇죠? 전국의 뭐 많이 있을 모든 성인. 근데 뭐 다음 나중에 우리가 얘기를 하겠지만 이런 모든 모집단에 대해서 우리가 모든 전수조사를 한다는 건 굉장히 많은 시간과 비용을 필요로 하고 실제 불가능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반면에 표본은 모집단의 일부분으로서 실제 연구자가 자료를 수집해서 연구하는 부분이고, 이 표본 추출이 물론 잘 돼야 됩니다. 어때요? 기본적으로 표본 추출이 잘 돼야지 연구 전체가 의미가 있어지는데, 그래서 아무튼 이 모집단에서 어떤 모집단의 특성을 나타내는 숫자가 파라미터 모수라는 겁니다. 이거는 미지에 고정된 상수예요. 예를 들어서 모집단의 모평균, 예를 들면 뭐 우리나라 만 20세 성인 남자의 평균 키, 그렇죠? 이거는 실은 평균 키라는 거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렇죠? 미지예요. 하지만 그건 고정된 상수예요. 랜덤한 게 아니죠. 반면에 어떤 스태티스틱, 통계량이라는 거는 표본의 특성을 나타내는 숫자로, 표본에 따른 다른 값을 갖는 확률 변수고, 우리가 모수를 추정하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얘기한 우리나라 남자, 성인 20대 이상의 남자의 평균 키를 우리가 추정하고 싶다. 그렇죠? 그런 경우에 우리나라 모든 성인 남자 20명의 평균 키를 전부 재기는 힘들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랜덤하게 뭐 예를 들어서 1000명의 20세 이상의 성인 남자를 뽑은 다음에 그 사람들의 키를 내서 그 사람들의 평균을 했다. 그런 경우에는 그 표본의 평균, 표본 평균이 통계량이 되는 거죠. 우리가 샘플링 디스트리뷰션, 표본 분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통계량의 표본 분포는 확률 변수인 통계량 확률 분포를 얘기하는 거고, 그렇죠? 모집단에서 표본의 크기가 n인 모든 표본이 뽑혔다고 가정했을 때 각 표본에서 계산된 통계량이 가지는 값들의 분포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물론 이론적인 분포고 실제 관측되는 분포는 아니고요. 물론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관심이 있는 게 표본 평균에 대한 분포거든요. 표본 평균이 모평균을 추정하는 데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그래서 평균이 예를 들어서 뮤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그렇죠? 이거는 아까 제가 얘기한 모수예요, 모수. 이거는 알 수는 없지만 랜덤의 어떤 상수죠. 모집단에서 표본 크기가 n인 표본을 많이 추출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예를 들면 모집단 한 개예요. 그렇죠? 모집단이 굉장히 큰 게 하나고, 제가 여기서 표본을 추출해요. 표본을 추출했어요. n개의 샘플 가는 표본을 추출했어요. 여기서 어떤 표본 평균을 계산해요. 표본 평균이 하나 나오겠죠. 또 표본을 추출해요. n개의 어떤 표본을 추출해요. 또 표본 평균을 계산해요. 이런 거를 계속 반복하는 거죠. 이런 것을 계속 반복한다고 우리가 가정하면 우리가 뭐가 있냐면 그런 표본 평균들을 여러 개가 우리가 관측이 가능하고, 그렇죠? 그랬을 경우에 그런 표본 평균들의 분포가 어떻게 되느냐, 그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을 보면, 예를 들면 이 어떤 모집단은 어떤 평균이 우리가 관심 있는 어떤 값에 대한 평균 뮤가 25였어요. 뮤 평균이 25인데, 예를 들어서 SRS 심플 랜덤 샘플링이라는 건데, 어떤 표본을 추출해서 10개, 표본의 개수 10개인 표본을 추출해갖고 표본 평균을 계산했더니 26.42가 나오고, 또 표본을 추출해서 표본 평균을 계산했더니 24.28이 나오고, 이렇게 여러 번 표본을 추출해서 각각의 표본에서 표본 평균을 계산했을 경우에 나오는 표본 평균들의 분포, 그게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의 표본 분포가 되는 거죠. 여기서 이 표본 분포에 대해서 우리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표본 평균, 우리가 관심 있는 게 표본 평균이잖아요. 표본 평균. 표본 평균이 우리의 관심사인데, 모집단의 평균이 뮤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일 때, 그랬을 경우에 이 표본 평균에 대한 평균은 모집단의 평균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불편 추정의 언바이스 에스티메이트라고 하는데, 그 다음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모집단의 표준 편차보다 작으며 표본의 크기가 증가에 따라 이게 시그마 스퀘어 1 over 스퀘어 루트 n 요 비율로 줄어들어요. 그래서 실은 이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시그마가 아니고 시그마 오버 스퀘어 루트 n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여기 요 그림에 보면 표본 평균에 대한 분포는
요걸 봅시다. 모집단의 정규분포를 따르면 모든 표본 크기 n에 대해서 표본 평균의 표본 분포도 정규분포를 따르고,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실은 원래 파퓰레이션 모집단의 분포는 이런 식으로 이게 된다라고 하면, 내가 예를 들어서 표본 이 샘플 사이즈 n의 표본을 뽑아서 표본 평균을 계산해 보면 걔네들의 분포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어떤 차이를 볼 수가 있냐면, 일단 첫 번째 표본 평균이나 모평균이나는 똑같아요. 실은 가운데 있지만 이 스프레드가, 그렇죠? 이게 얼마큼 퍼져 있는가를 보면 표본 평균의 경우가 이 모집단의 어떤 분포보다 훨씬 가운데로 쏠려 있음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만약에 모집단의 분포가 노멀 평균의 무이고 분산의 시그마 스퀘어를 따르게 되면 표본 평균의 분포는 이 평균 똑같이 뮤지만 분산의 시그마 스퀘어 오버 n으로 이게 1 오버 n의 팩터로 줄어드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이제 왜 일어나느냐? 왜 우리가 어떤 평균을 취해갖고 표본을 취해서 표본 평균을 계산하면 분산이 왜 줄어드냐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어떤 이 스무닝 이펙트라는 건데, 평균을 취하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얘기한 그 키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이 임의로 만약에 무슨 이 성인 남자 20대 아무나 한 명 잡아갖고 키를 이렇게 재보면 키가 굉장히 들쭉날쭉할 수가 있죠, 그렇죠? 뭐 아주 큰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아주 작은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여러분이 무슨 표본 만약에 100명을 뽑는다고 생각해봅시다. 100명을 뽑아갖고 그 사람들이 키의 평균을 낸다고 하면 아주 큰 사람도 있고 아주 작은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평균을 내면 그게 서로 이제 큰 사람과 작은 사람이 이 캔슬을 아웃되는 거예요. 서로 그 효과가 상쇄되기 때문에 평균을 취하면 훨씬 이 베리언스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어떤 그 여지가 훨씬 많이 줄어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표본 평균의 분포를 보면 특히 분산 쪽에서 모집단의 그 분포보다 훨씬 이 분산이 작아지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이제 이 표본 평균 분포 예를 보는데, 자, 하이퍼칼레미아라는 어떤 병이 있는데, 이거는 블러드 포타시움 레벨이 요 3.5ml 이퀄 per DL보다 낮을 때 관찰이 된다고 해봅시다. 만약 어떤 환자의 이 블러드 포타시움 레벨이 평균은 3.8이고 시그마는 0.2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알려져 있는데, 한번 관측했더니 이 환자가 저 병으로 진단될 확률이 얼마냐? 그렇죠? 이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X가 이 블러드 포타시움 레벨인데, 그렇죠? 노멀 평균은 3.8, 그렇죠? 표준 편차는 0.2인 어떤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X가 3.5보다 작을 확률이 뭔가요? 이걸 알고 싶은 거죠. 이걸 계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첫 번째 일단 표준화를 해야 되죠. 표준화를 하기 위해서 X에서, 그렇죠? 뮤를 빼고 시그마로 나눠주는 거예요. 늘.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확률은 늘 X 빼기 3.5 아니죠. 3.8 나누기 0.2 이쪽 똑같이 가는 거예요. 3.5 빼기 3.8 나누기 0.2 이 확률과 똑같고, 이렇게 되면 이 왼쪽은 이게 뭐가 되죠? 이게 표준 정규분포 G를 따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G가, 그렇죠? 요걸 계산해 보면 마이너스 1.5가 됩니다. 그래서 이 확률을 계산해 보면 약 7% 정도 되는 거예요. 자, 이건 뭐냐? 한 번 측정했을 때 이제 7% 정도가 되는 거고, 반면에 이제 똑같은 경우는 4일 동안 관측된 4개의 관측치를 바탕으로 평균치를 기준으로 이 환자가 이 하이퍼클라미아로 진단될 확률은 얼마인가? 이 경우는 우리가 뭐가 변하냐면, 자, 여기가 이제 X바가 오겠죠? X바가 오지만 요 표본 평균에 대한 분포는 제가 뭐가 변한다고 하냐면 늘 요 분모 파트가 변하는 거예요. 아까는 우리가 시그마로 나눠졌지만 지금은 시그마 오버 스퀘어 루트 n으로 나눠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G가 여기가 좀 오타가 있네요. 마이너스 여기 3이고, 이 경우에는 확률이 0.1% 이하가 정도 굉장히 떨어지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이에서 뭐를 볼 수가 있냐면 표본 평균의 분포는, 그렇죠? 늘 어떤 하나의 모집단의 분포보다 훨씬 분산이 줄어든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 나온 게 이제 중심극한 정리인데, 중심극한 정리라는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얘기하면 중심극한 정리라 하면 우리가 이제 이 표본 평균의 이제 분포를 막 계산을 하잖아요. 만약에 뭐 모집단의 분포에서 표본 평균 분포를 계산하려고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가 모집단의 분포가 뭔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모집단의 분포를 모르는데 어떻게 표본평균의 분포를 알 수 있느냐? 모르죠, 실은. 그죠? 이 어떤 샘플링 디스플레이 안 되는 거는 참 힘든 일인데, 우리가 대신 뭘 알 수가 있냐면, 중심극한 정리에 따르면, 그죠? 표본 평균의 분포는, 그죠? 모집단의 분포가 무엇이든지 상관없든지 간에, 표본 평균의 분포는 정규 분포를 근사적으로 따른다라는 사실이 실은 중심극한 정리예요. 자, 이제 중심극한 정리 이제 일단 먼저 얘기를 했고, 이게 이제 뭔지 생각을 해봅시다. 평균이 μ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모집단에서 임의의 표본을 뽑을 때 표본의 크기가 n이 크면 표본 평균의 표본 분포는 근사적으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면 표본 크기가 어느 정도 돼야 되고, 그 다음 우리가 뭐에 대한 지금 분포죠? 표본 평균이에요. 각각의 개별 표본이 아니고 표본 평균에 대한 거고, 그랬을 경우에 이 표본 평균의 분포, 표본 분포는 근사적으로 정규 분포를 따르고, 평균은 b이고 표준 편차는 시그마 오버 스퀘어 루트 n이다.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해서 얘기하면, 지금 모집단에 대한 분포에 대한 가정이 없어요. 그렇죠? 모집단이 뭔지는 모르지만 표본 평균의 표본 분포는 근사적으로 정규 분포를 따르고 평균은 이렇게 되고 표준 분차 이렇게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실은 요 밑에 나온 이 그래프는 뭐냐면, 다시 돌아가 보면 이게 지금 모집단의 분포예요. 모집단의 분포가 실은 굉장히 치우쳐 있죠. 이게 전혀 시메트릭하고 먼 분포인데, 예를 들어서 얘가 여기서 표본을 2개를 뽑아갖고 그 2개의 표본 평균 x바를 계산했을 경우에 표본 분포는 이렇게 돼요. 약간 이제 조금 낮았죠, 모집단보다. 이제 표본 크기가 10일 경우에 표본 평균 x바의 분포는 아까보다 조금 더 시메트릭해지고, 표본 크기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표본 평균 x바의 분포는 마치 정규 분포와 굉장히 비슷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그젬플을 보면 연봉을 기록한 매우 큰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서 이를 모집단이라고 우리가 가정해 봅시다. 이 모집단의 분포는 오른쪽으로 크게 치우친 분포가 되는, 이거는 우리가 연봉 분포는요 늘 오른쪽으로 굉장히 긴 꼬리를 갖는 그런 분포를 갖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에 내가 100개의 연봉을 추출하는 표본을 1000개 뽑아서, 그렇죠? 이 경우는 내가 모집단이 이제 연봉 분포예요. 그런데 이제 내가 표본을 뽑는데 표본에 이제 n이 이퀄 100이죠. 100개의 표본을 뽑아갖고 그 사람들의 표본 평균, 그렇죠? 연봉에 대한 표본 평균 계산해서 히스토그램을 그리는 거. 이거를 몇 번 한다고? 이걸 1000번 하는 거예요. 1000개의 표본을 뽑아갖고. 두 번째는 똑같은 걸 하는데, 그렇죠? 모집단에서 똑같은 걸 뽑는데 이 표본의 사이즈가 어떻게 되냐면 n이 25예요. n이 25인 걸 뽑아갖고 이걸 또 1000번 뽑는 거예요. 1000번 뽑아서 그 표본 평균의 분포를 보면, 자, 여기 2개가 나오는데, 그렇죠? 하나는 이 표본의 크기가 100인 경우고 하나는 표본의 크기가 25인 경우예요. 자, 그러면 어느 게 표본의 크기가 100이고 어느 게 표본의 크기가 25겠어요? 잠깐 생각을 해보시고. 자, 정답은 실은 쉽죠? 우리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여기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스퀘어 루트 n분의 시그마. 다시 말하면 표본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렇죠?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점점 작아지는 거죠. 표준 편차가 작아지면 히스토그램이 어떻게 되겠어요? 가운데로 더 몰려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실은 이 경우는 이 오른쪽에 있는 히스토그램이 n 이퀄 100인 경우고, 왼쪽에 있는 히스토그램이 n 이퀄 25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표본 분포와 중심극한에 대해서 얘기해 봤는데, 이제 제가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제 표본의 크기가 얼마큼 커야 되느냐. 그렇죠? 그럼 필요한 표본의 크기는 모집단의 형태에 따라 틀립니다. 모집단이 굉장히 이제 시메트릭하면, 그렇죠? 표본의 크기가 별로 안 커도 중심극한 정리를 적용시키기 별 무리가 없어요. 근데 반면에 모집단이 굉장히 이제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경우에는 표본의 크기가 어느 정도 돼야지만 우리가 중심극한 정리가 적용될 수 있거든요. 그럼 도대체 몇 개냐? 기본적으로 개수는 우리가 모집단의 분포를 봐야지만 알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한 25개에서 40개 정도만 되더라도 이 중심극한 정리를 적용시키기에는 별 무리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자, 다시 제가 이제 강조해서 얘기하지만, 중심극한 정리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모집단의 분포를 모르더라도, 모집단의 분포가 뭐지 상관없든지 간에, 무엇이든지 간에
표본 평균의 분포가 근사적으로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이게 실은 이 통계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정의고, 굉장히 실은 이게 파워풀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통계적 방문론들이 정규 분포 과정에서 개발되고 사용되는데, 실은 우리 모집되는 분포가 뭔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인 거거든요. 하여튼 우리가 그런 방법론 사용에 별 무리가 없어요. 왜냐? 중심극한 정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상입니다.